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62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미디어 탈곡기에 진짜 탈곡기가 들어왔다. 네. 그래서 저 탈곡기를 언젠가 갈취하여 다시 방앗간을 차리길 꿈꾸고 있는 청년회장, 언제나 혁명을 꿈꾸는 청년회장. 오늘 스토리텔링 좀 네. 준비했네요.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저 탈곡기 제주가 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언젠가 없어지면 제가 가져갔다 생각하세요. 그럼 신고할 건데 경찰에. 아니 근데 저 소리 들려드려야 되는데 저 소리가 정말 굉장히 그 밤에 들으면 그 뭐지 무슨 귀신 영화 컨저링. 아 맞아, 한번 들려드리세요. 혼자 했을 때. 아 너무 조금 했다. 저기 조율이 필요해요. 이런 느낌. 네, 근데 아마 보내주신 분도 그 몰랐을 거예요. 저게 이게 소리가 오르골인 난다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저에게 오르골, 저 아이에게 오르골 기능이 있다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저희도 오르골인지 모르고 한번 꽂아봤으나 저는 탈곡이 되는 줄 알고 뭐 이렇게 꽂으면 덜덜덜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노래가 나와서 딱 우리 분위기에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이 상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모든 것이 잘 어울립니다. 아무튼간에 예, 감사합니다. 실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또 한 그 배꼽 인사 드리겠습니다. MBC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 우리가 돌아왔다. 마홍춘. 어느새 닫힌 공간이 돼버린 KBS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지도 모릅니다. KBS가 다시 국민들 곁으로 진정한 KBS의 주인을 찾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충성, 진실 눈 감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못 참아.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공정방송 사수 국민의 품으로. 자, 오늘 뭘 털까요? 어제 보니까 저에게 온 보고서들을 보니까 전부 다 북의 ICBM 관련된 이야기들로 신문방송 모두 나왔고요. 그리고 봉우 씨는 그 전원책을 쓰느라 이제 보고서는 어제 냈거든요. 방송은 어제 방송을 먼저 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아주 방송 보고서가 진짜 긴 보고서가 2개가 나갔어요. 그 전원책은 9장이나 되더라고요. 보고서가. 제가 진짜 말로 하는 게 진짜 간단했구나. 이게 정말 자세히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전원책 뉴스가 TV조선의 전원책 뉴스가 굉장히 네. 심각한 지적할 점이 많았다는 얘기죠. 네, 진짜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방송부터 할까요? 방송. 오늘도 일단 TV조선 종합뉴스 9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전원책 뉴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다가 하나 빼먹은 보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윤정호 앵커 체제에서 앵커 칼럼이라는 코너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 그 보도는 거의 제가 쓸 거 없으면 그 보도 그냥 보면 되는. 네. 금강. 보물창고. 네, 거의 뭐 이제 조선일보의 뭐 양상훈 칼럼 이런 수준이에요. 그냥 오늘 쓸 거 없어 이거 하나 쓰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쓸 게 많을 때는 아쉽지만 너 오늘 안녕 뭐 이런. 안 볼란다 이런 네, 거지. 안 볼란다. 어제 하던 너까지 얘기 또 보면 있지. 네, 맞다 그 저런 느낌. 너까지 보면 내가 너무 곤란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윤정호 앵커 칼럼. 요 코너가 이제 전원책 체제의 종합뉴스 9으로 바뀌면서 무슨 코너로 바뀌었냐면 클로징 코너로 바뀌었어요. 그게 클로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라는 코너. 그게 이제 전원책 칼럼 같은 형식으로 클로징을 해요. 전원책 앵커가. 맨날 하는 건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맨날 이상해요. 그래서 먼저 7월 3일 날 그러니까 전원책 앵커가 처음으로 진행한
첫날에 그 오늘 이 사람 코너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었냐면은 이건 뭐 제가 어제 방송에 있어서 살짝은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차 방미를 했을 때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원책 앵커에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뭐 무슨 내용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미 일정 중에 그 나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다. 그래서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출발점이고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나의 책무다.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교체된 대통령이란 점에서 굉장한 존중을 보여줬다.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전 앵커가 그러니까 권력의 정당성을 촛불 시위, 다시 말해 광장의 시민들에게서 찾은 겁니다. 우선 촛불 시위를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데 외교 석상에서 한국 정부를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하는 건 분명 한 발 더 나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적 계속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스스로 지지층만이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놀랐대요. 되게 엄청 놀랐대. 지적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엄청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촛불혁명이라는 단어가. 제가 굳이 뭐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고. 됐어, 이건 무시해. 자, 네. 7월 4일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번에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제는 후보자가 아니죠. 당연히 이제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거를 보면서 또 불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원책 앵커가 칼럼을 진행하는 방식이 이게 딱 정해진 틀이 하나 있어요. 놀랐다예요, 무조건. 제가 특별히 놀랐던 건 청문회 때 표절이 관행이었다고 한 김 후보자의 퇴임함입니다. 다 놀라. 네, 그래서 이념 편향, 논문 표절 막 그러면서. 자, 이 김상곤 후보자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놀랐냐면은 그 논문 표절인데 표절이 당시 관행이었다고 말하면서 태어난 걸 보면서 엄청 놀랐대요 또. 근데 그 표절이 아니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그런 이유를 또 막 조목조목 말을 해줬어요. 2006년 이전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인용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SBS 뉴스 사실은 서울대가 재작년에 표절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당시 보면 9개 참고 문헌에서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44부분을 인용했다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서울대는 인용 출처를 적어도 한 번은 표기를 했으니까 이게 연구 부정행위라고 하기보다는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 부적절.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25년이나 35년 전에 논문을 썼을 때는 출처 표기를 지금처럼 엄격하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황우석 사태 이후에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자기가 인용을 했으면 다 어디서 온 건지 다 이렇게 인용 표시를 해줘야 돼요. 출처 표시를.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도 그때 당시에 그게 관행이었다. 포괄적 인용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전원책 앵커는 이게 완전히 표절인데 당시 관행이었다고 하는 걸 보면서 놀랐다.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은 설마 교육을 사회 변혁의 도구로 쓰려 하는 건 아니겠죠. 김상곤 부총리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글을 보십시오. 사회적 변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냐. 그럼 좀 안 되나? 교육이 사회적 변혁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지금 교육이 문제돼가지고 개혁한다고 돼. 지금 교육 자체가 변혁돼야 될 판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불편한 거예요. 이분은. 막 변혁, 격변 이런 단어가. 그래서 전원책 앵커의 오늘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전원책 앵커의 서프라이즈를 대변하는 그런 코너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전원책은 왜 놀랐나? 그걸로 계속 가면 돼요. 늘 놀라. 매일 놀라. 놀람 전원책 신경 공포.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전원책의 서프라이즈 이런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뭐 이런 걸로 만들. calm down 전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놀라시니까. 그러니까. 집에 바퀴벌레 나오면 아주 그냥 까무러 치시겠어.
제가 어제 집에 바퀴벌레가 또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퀴벌레 박멸하는 데는 역시 ICBM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넘어가는 확실하게 박멸은 하겠다. ICBM 방송 천재. 아니 근데 우린 다 죽는데 걔네만 안 죽는다며. 바퀴벌레만 지구가 멸망하고 핵이 터져도 안 죽는 안 죽는다며. 그럼 소용이 없네요. 네. 자, 7월 4일 오후 3시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성공했다.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7월 5일 어제죠. 네. 어제는 야, 너네가 자꾸 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못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성공했다. 아무튼 연일 북한이 신났어요. 뭐냐면 7월 4일 날 그 ICBM이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이게 이름만 들으면 잘 몰라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이거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당연히 뭐 신문이고 방송이고 뭐 인터넷 매체고 할 것 없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보도가 뭐냐면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국제적인 반응들, 또 특히 우리 정부의 반응, 그리고 우리 정부가 또는 미국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분석들이 이제 보통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런데 7월 4일 보도,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으로 쏘고 나서 처음 쏜 그 당일 7월 4일 저녁 뉴스에서 이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분석하면서 김정은 암살 작전과 선제 타격, 북한 선제 타격 얘기가 나와요. 암살 작전까지 얘기해요? 네. 참수 작전이라고 말하지. 네. TV조선은 암살이라고 했어요. 네. 뭐 암살 제거 막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이 얘기가 나오길래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 선제 타격이나 김정은 뭐 참수 작전 이런 거는 한미 양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내면 사실 더 큰 일이에요. 아무튼 그렇죠. 그거는 네. 아무튼 구체적인 근거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왜냐하면 선제 타격이나 김정은 참수는 이꼬르 전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고 위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7월 4일 날 미사일을 쏘았다는 북한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그래서 SBS와 TV조선 두 방송사만 일단 7월 4일 날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V조선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면은 전원책 앵커가 배성규 정치부장을 그 옆에 앉히고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형식의 보도예요. 그래서 전원책 앵커가 대뜸 그러면 이른바 참수작전 혹은 그 선제 타격론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배성규 정치부장한테 물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는 건 뭐예요? 이거를 띄우겠다는 의도적인 질문이죠. 이걸 얘기해야겠다. 원하는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원하는 답이 나왔죠.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배성규 정치부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틸러슨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미 국방부도 군사적 옵션 제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북한 핵 미사일 그 시설에 대한 아마 선제 타격 분명히 검토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제거 작전 이런 것도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거 작전. 자,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3월 달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모든 옵션은 안보적, 경제적인 그런 모든 조치가 포함된 거예요. 경제적 조치는 뭐예요? 경제적 조치는 선제 타격이나 김정은 제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계속 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더욱 강력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모든 인도적인 제재를 미국이 가로막아 버릴 수 있어요. 인도적인 제재가 아니죠. 인도적인 지원을. 왜냐하면 지금 제한적이지만 인도적인 지원은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매년 하고 있다고요. 북한 무진장 싫어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다 했다고요. 이런 거를 사실 다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경제적인 제재를 포함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선제 타격이나 김정은 제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옵션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그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보면은 왜 3월 달과 4월 달에 자꾸 이렇게 미국 쪽에서 뭐 모든 군사적 옵션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트럼프도 자꾸 이상한 얘기 했단 말이에요. 모든 군사적 옵션을 뭐 검토하겠느니 뭐니. 왜 이런 그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은 4월 29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었어요. 그래서 4월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새로운 대북 기조에 대한 대대적인 기자 브리핑을 열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막 이렇게 앞들 같은 데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3, 4월에 나온 약간 백악관에서 나온 센 얘기들이 대북 정책에 대한 센 얘기들이 거의 쇼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4월 29일 트럼프 100일 100일 행사에 맞춰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선일보가 4월 11일 날 무슨 보도를 냈냐면은 틸러슨 국무장관 아까 한 말 있죠. 틸러슨 국무장관이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런 말도 했대요. 미국은 비핵화한 한반도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표는 없다. 그리고 자꾸 언론에 김정은 암살 계획이 나오는데 나는 그런 김정은 암살 계획을 알지 못한다. 이런 거를 조선일보가 보도했어요. 4월 달에. 그럼 뭐예요? 조선일보도 미 국무장관도 모르는 암살 작전을 지금 그저께 배성규 정치부장이 TV조선이 보도한 거예요. 이건 간첩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근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3, 4월에 했던 모든 옵션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이 세컨더리 보이콧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꼭 군사적 옵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여타 방금 말씀드린 틸러스 국무장관도 자꾸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모든 옵션이에요. 그 모든 옵션이라는 게 지금 TV조선은 어떻게 그거를 근거로 댔잖아요. 선제 타격과 김성을 암살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모든 옵션이니까 이거는 전쟁까지 염두에 두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제적인 옵션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예측을 해보자면은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대화까지도 염두를 하겠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옵션에는 사실 대화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TV조선은 막 열을 올리면서 김정은 암살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김정은 암살 같은 거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공포 분위기를 시청자라고 하여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맨날 막 서울 불바다 같은 얘기하는 조선중앙TV랑 다를 바가 없어요. 조선중앙TV가 맨날 막 너네 다 죽었느니 미사일로 벌집을 만들겠느니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전 세계 아무도 안 믿어요. 조선이 믿는 것 같은데.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만 믿어. 믿어요. 근데 TV조선은 그럼 안 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져. 전국 매체. 네. 일부 매체들을 제외하고 다 안 믿는다. 아무튼 국민 대다수 믿지 않아요. 네. 근데 TV조선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조선중앙TV랑 독인 객인이잖아요. 막 김정은을 암살하겠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근데 암살 자체가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하나. 그리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나라도 얘기하기 싫은데. 다 죽이겠대. 뭐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근거 없이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꺼내면은 TV조선도 조선중앙TV처럼 아무도 안 믿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그렇게. 네. 크게 다를 거 아무튼. 근데 놀라운 사실은 SBS도 언급을 했어요. SBS 보도 제목이 미국 독자 행동에 나서나 선제 타격론 힘 받을 가능성 이런 제목으로 이게 심지어 TV조선이랑 또 방식이 똑같아요. 3월에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고 4월에 이런 얘기를 했고 막 모든 옵션 얘기하면서 해서 사실 SBS도 그렇게 썩 적절한 보도는 아니다. 그런데 SBS는 일단 김정은 암살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선제 타격까지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도 말미에 이런 말을 붙였어요. 하지만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선제 타격은 여전히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덧붙여줬죠. 그러니까 SBS는 TV조선보다는 훨씬 톤다운을 했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V조선은 막 분명히 검토할 분명히 검토할 것이고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보도했으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문 신문은 야마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방송에서 선제 타격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신문 같은 경우는 암살까지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고요. TV조선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죠? 네, 굉장히 그래서 듣고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다만 아예 선제 타격이라던가 어떤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곳은 한겨레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그런 여론이, 그러니까 그 선제 타격에 대한 여론이 좀 들끓을 가능성이 좀 있고, SBS도 했으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 줄 정도로 처리를 했는데요. 미국은 선제 타격 등 대북 군사 옵션 카드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 정도 아주 담백하게 그냥. 그 정도 할 수 있죠, 사실. 네, 그렇게 전달하는 선으로 해서 이걸로 야마를 심으면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늘 언제나 반복되어 왔던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만 하면 언제나 나오는 말들을 또 이번에도 반복을 했다. 근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드. 그럼요. 사드가 모든 걸 다 격퇴할 수 있거든요. 아주 영민해. 일단은 북한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왜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않느냐라는 어떤 사드 배치 촉구 목소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축에는 또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 왜 대화를 하려고 하느냐. 대화의 여지를 뭐 열어놓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대화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어떤 지적들. 이게 반복이 됐는데요. 북한이 이러는데 왜 사드 배치를 망설이느냐 이런 주장을 가장 강하게 피력한 것은 뭐 이건 퀴즈로 낼 필요도 없고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였습니다.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건데 보도 내용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사드는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8,000km짜리 가지고 사드 배치하자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 단거리, 그러니까 중거리. 그런 자세히 말하면은 바보되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거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는 단거리, 중거리 어떤 그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잖아요.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8,000km 심지어 사드는 종말 단계거든요. 북한에서 쏘는 걸 어떻게 종말 단계면 저기가 있는데 어떻게 맞춰? 그리고 심지어 북한은 자꾸 미국을 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드를 지금 배치하자고 그 얘기가 왜 나오는가? 조선 중앙TV 잘 안 보시나 봐. 일단 사드가 뭔지를 잘 모르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동아일보는 북은 탄도미사일 백화점 북은 4종뿐 대응력 부족 이런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라인업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우리 군은 일부 계열 탄도미사일 4종만 갖춘 채 탄도미사일 백화점인 북한에 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어떤 종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뭉뚱그려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쪽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약간 부족하다. 막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다중화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우리 군의 방어 무기가 현재로선 패트리엇 미사일뿐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고고도 미사일 방어 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는 익명의 군 관계자 발언을 그대로 소개를 해줍니다. 또 익명이야? 네, 익명입니다. 뒤에 숨었군요, 또. 네, 익명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드는 주한민군을 북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 무기다. 사드 배치는 한국의 군사주권 차원의 결정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중국이랑 러시아가 그 사드 배치 반대 기조를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거를 한가로운 얘기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사드 배치 이상의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강력한 대북 압박에 함께 나서자고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딴소리죠. 이게 며칠 보도예요? 7월 4일 보도인가요? 어제 그러니까 7월 5일 보도. 5일 보도. 7월 5일 미사일 관련 쏘자마자 그렇게 낸 거구나. 관련 보도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개를 연결시킬 그 맥락 연결고리가 사실 없는데 뭉뚱그린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계속 북한이 난리를 치니까 우리도 뭐 하나 더 배치하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맞대응해서 쏜 거는 못 보셨나?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는데요. 바른정당에서 하는 그 사드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 발언을 그대로 인용을 유일하게 해줬어요. 근데 반면에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드가 전혀 이것과 상관없고 무용론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줬고요. 다행이네. 뭐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냥 지형 변화, 사드 논의와 관련해서 지형 변화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정도로만 전달을 했고 한겨레는 아주 쿨하게 관련해서 연결시킨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드랑은 관계가 없어. 한국일보나 한겨레 정도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할 것이냐 대화 기조에 대한 어떤 비판 보도는 조선일보가 좀 가장 심각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팔면봉 아시죠? 그 아무 말 대잔치. 이건 뭐 앵커 칼럼 수준이죠. 네, 그냥
드립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또 되게 짧거든요. 짧은 글 안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생각했을 때 오늘 드립 치고 싶은 거 3개를 골라서 한 줄씩 치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 관련해서도 당연히 나왔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면 새 정부 대화 제의에 뭘 알고 덤벼라며 ICBM으로 대꾸. 그래도 북에 대한 무한 햇볕 계속 물음표? 무한 햇볕?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뭘 모르고 북한이 이번에 ICBM 발사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독립절 노리고 쏜 거라고 본인들이 말했거든요. 조선중앙TV가. 근데 기본적으로 무한 햇빛이라는 표현 자체도 웃긴 게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을 얘기들을 그렇죠. 했죠. 그리고 압박과 대화라 그랬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놨는데요. 사설에서도 이런 표현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대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도 말을 해요. 조선일보가. 네, 근데 그죠. 그건 구색일 뿐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정부 문제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대화 주도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성과라 했다. 북이 일절 호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린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북의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행보가 그래 보이나요? 언제 매달렸죠? 그러니까. 너무 안 매달린 것 네, 같은. 요새는 오히려 너무 강경하게 이제 대응을 해서 우려 일각에서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저는 오히려 막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닌가 보수를.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지금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죠. 너무 안 나선다고.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는 최근 행보를 잘 안 보고 그냥 예전 기사들 보면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이나 칼럼 보면 이분들은 다른 뉴스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정세를 잘 모르신다. 자기네 건 봐봐. 자기네 지금. 아니 그리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렇게 뭐 어쩌고 했는데 뭐가 됐어 도대체. 핵실험했죠? 네. 5차 실험했죠. 아니 뭐가 됐냐고. 동아일보는 한술 더 뜨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또 얘기야? 또 굉장히 요거에 전술핵에 집착을 해요. 동아일보가. 예전에도 선거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문 대통령의 인식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화의 문턱을 낮춰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기만에 놀아나는 결과만 나올 게 뻔한데 왼뺨을 맞고 오른뺨까지 내놓는 격. 아니 대화의 문턱을 언제 낮췄냐고. 그러니까 아직 뺨을 안 내놨거든요. 저희가. 아니 핵 동결이라는 전제가 전혀 낮아진 문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술핵 무기 재배치와 핵무장, 잠재력 확보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응징, 보복 관련 전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술핵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주변의 강대가 가만히 있을까? 지금 사드 때문에도 난리가 났는데 사드도 난리인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꿈을 꾸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짜증이 나네요. 중앙일보랑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쨌든 좀 더 냉정하게 대화를 강조하기보다는 이 현 시점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했는데요. 한국일보랑 어디가요?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네, 동아 조선만큼은 아니었고요. 중앙일보가 그래도 이럴 땐 또 캄다운 하네요. 캄다운이라기보다는 그냥 동아 조선만큼 안 했다. 네, 그 정도고요. 상당히 내용상으로는 문제적이다. 경향 한결에는 예상하셨겠지만 그 제재와는 별개로 대화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로 항상 병행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그 용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느 외교적 관계에서나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본인데.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게 기본인 거고. 박근혜 정부에서 강풍 정책을 계속하고 막 개성공단 폐쇄하고 했는데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라인만 다 없어졌죠. 한 라인 끊어지고. 네, 그런데도 그 어떤 역사에서 배우는 게 전혀 없는 매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대체 뭘 하자는 건 뭘 하자는 건 말 안 한다. 그죠? 결국은 전쟁하자는 거야. 결국은 전쟁하자는 거야. 제재하고 더 군사적으로 더 막 무기 사들이고 하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뭘 하다가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왜냐면 이제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사람들의 여론조사가 결과가 어떨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작년에 9월 9일에서 10월 14일까지 밀워드 브라운 미디어 리서치에 아산정책연구원이 의뢰했대요. 그래서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유사시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쟁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는 응답이 50.1%.
확전 가능성이 있지만 필요하다가 43.2%. 필요하다는 여론도 꽤 높네요. 예, 꽤 높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건 다 언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반복적으로 말을 이게 전쟁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는 최소한 유사시 대북 선제 타격이 뭔지 그 무슨 뜻인지 이게 전쟁이 난다 우리가 다 죽는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게 하는데 그냥 아무 뭐라 그럴까 남의 전쟁이 우리 땅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선제 타격론이라는 게 미국에서 그냥 막 선제 타격해가지고 그 자기들끼리만 우리는 가만히 평화로운데 자기들끼리만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진짜 그렇게 보도하잖아요.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김정은 암살 같은 얘기는 정말 사실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그냥 했지만은 보도 이렇게 방송 보도에서 그런 용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충격이에요. 네. 정규직 TV.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무튼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어서 나쁜 놈들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 한반도 평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되게 둔해진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시면 조선중앙TV도 박근혜 암살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안 했나? 놀라운 사실이죠. 박근혜 암살 이런 얘기 한 적 암살까지 안 가요. 네. 응징하겠다. 욕을 하지. 네. 그리고 나는 저번에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면 영광이다라고 말한 적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보면 그런 발언은 또 그렇게 인용을 안 하죠. 햄버거 먹을 수 있다고. 네. 그런 발언은 인용 안 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사람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는데도 그거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뭐 국방장관이나 막 그런 발언들은 그 선제타격론 관련된 발언 일일이 다 찾아다가 계속 이어서 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은 미국 그 어디서도 선제 타격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 미국이 계속 다른 목소리들을 여기저기서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근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 지금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런 거고, 예, 당연한 건데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사실 이번에 ICBM을 성공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이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제 타격 같은 옵션이 검토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보도할 수도 있죠.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이번에는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한테 위협이 직접적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선제 타격을 검토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보도를 하고 싶으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줘야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7월 4일 보도를 소개해드린 건데 7월 5일 어제 보도를 오늘 또 보고서 나갈 거예요. 어제 보도를 보면은 방송사들이 선제 타격 얘기를 해요 또. SBS, TV조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 KBS 같은 경우가 KBS가 요새 너무 이렇게 보도를 차분하게 해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KBS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요. 북한 ICBM 발사에 미국 조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에 맞춰 사실상의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 등 군사 옵션이 재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선 최후의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신중론이 아직까진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뉘앙스가 달라요. 아까 TV조선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6차 핵실험하면은 분명히 선제 타격을 검토할 것이다. 이거는 완전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KBS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제재와 압박도 군사 옵션도 심지어 협상까지도 트럼프 정부에는 모두 딜레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요. 선제 타격이 왜 나오는지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제 타격이 귀에 안 들어와요, 사실. 진짜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이걸 본 건데 뉴스를 보니까 얘기하다가 선제 타격 얘기는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거죠. 근데 TV조선 같이 보도를 해버리면은 선제 타격 콱, 김정은 암살 콱 그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거죠. 미국이 뭐 언론이나 아니면 컨퍼런스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용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아까도 있을 얘기했지만 수도 있는데 하원에서 군사위원회에 출석했던 그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아마 하셨던 얘기일 거예요. 근데 아예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도 한반도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이건 정말 최후의 옵션이라는 그런 발언을 해요. 이게 사실은 본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거의 고려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럼 얘기를 해주던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제 그 기영 씨 보고서에도 있지만은 이게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인데 마치 미국이 그냥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한미 군사협정에 의해서도 우리 그 북한을 그렇게 치는 게 우리랑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 타격이 있을 수 없는데 맞아요. 뭐 아무런 그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제 기분에 어떠냐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저는 굉장히 그 방공 세대 정말 지나친 방공 포스터 그리셨나요? 제가 게다가 경기도 문산이 고향이어서 북한하고 바로 이렇게 휴전선이죠? 맞닿아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삐라라는 그런 걸 정말 많이 주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정말 방공 교육을 너무너무 많이 시킨 학교였어요. 그래서 진짜 맨날 진짜 뿔 달린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그런 그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누가 가서 내가 김일성을 죽이고 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 이게 너무 주입식으로 맨날 우리 교련복 초등학생인데도 교련복 같은 거 입고요. 초등학교에서? 네, 했어요. 저 때는. 그러니까 그 막 너무 이상하게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도 그런 거를 약간 부모님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틀을 잡아준 학교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좀 다르게 하셨는데 예, 그런데 아무튼 그걸 너무 이렇게 주입식으로 많이 받는 범생이 있잖아요. 모범생 이런 애들은 진짜 그림도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 포스터에 내가 막 김일성을 찌르는 그런 포스터를 그리는 거예요. 방공 포스터. 네, 방공 포스터를. 그리고 막 연설 우리는 웅변대에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웅변대에서 막 진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 똑같이 교육을 그렇게 한 거예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 70년대 저희 70년대 초반에 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조선 동화에서 나오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조건 그 이후에 초등학생들처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뭐 때리자.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았던 초등학생들이 어른이 돼서 그대로 전혀 그 방공 교육 거기에서 딱 멈춰가지고 정말 무기 더 사자 막 이러면서 무기 더 사자는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잖아. 사드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무기 사들여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맞아요. 겁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한 이 교육 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JTBC 금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JTBC가 또 사고 하나를 크게 쳤습니다. 7월 2일 일요일 보도입니다. 7월 2일. 네.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냐면 JTBC 남자 화장실 몰카 보도. 우와. 이거 좀 약간 이거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자, 보도 제목과 취지가 뭐냐면 볼일 뒤 손 씻기 얼마나 지키고 있나. 그래서 일단 기획부터 이상해. 그래서 결론은 뭐 한 30%밖에 안 지킨다. 위생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인데. 그러면 볼일 뒤. 네, 손 씻기. 그럼 볼일 보는 것도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런 취지의 보도를 어떤 식으로 취재해서 보여줬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말 그대로 카메라를 달았어요. 카메라를 달아서 볼일을 보고 손을 얼마나 씻나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살짝.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비췄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비춘 게 아니라 그 카메라가 비춘 각도에 남성들이 이렇게 쭉 줄 서서 볼일 보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뒤통수가 보여요. 이렇게 쭉. 네.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손 씻는 손기가 나가는. 왜냐하면 화장실 세수하는 그 세면대 거울에다 달아놨기 때문에 의도치는 않았지만 보여요. 저쪽에.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렇게 달아놓고 30% 씻더라 이런 보도가 나간 다음에 엄청나게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허락 맡았니? 이거 몰카 아니니? 네, 엄청나게 비판이 쏟아져서 JTBC가 해명을 내놨는데 그 해명이 오히려 더 욕을 자초했어요. 뭐냐면은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에 동의를 받았고 지하철 역사에게도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볼일 보는 걸 찍은 게 아니고요. 세면대 화장실 세면대 그 거울에 달았어요. 라고 해명을 했죠. 그랬더니 도대체 뭔 소리야?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이런 반론이 당장 쏟아졌죠. 네, 엄청나게 욕을 먹는 와중에 7월 4일 날 심지어는 동의를 구했다는 화장실 문화시민연대 표혜령 상임 대표가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거기에 동의한 적 없다. 아, 대박.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 JTBC와 함께 2015년경에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함께 조사한 것은 사실이다. 2년 전에. 2년 전에? 네. 그래서 그때 남자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자 화장실의 손 씻기도 조사를 했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보도하겠다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일주일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그냥 없어졌다. 근데 JTBC한테 한 달이 지나서 전화가 오더니 2015년에 그 보도가 킬이 됐다. 그러니까 보도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사전 연락도 하지 않고 7월 2일 날 갑자기 2년이 지나서 이거를 보도를 한 거다. 그런 말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미치겠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굉장히 자기네들도 불쾌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실 문화시민연대 이번 보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게 아니죠. 2년 전에 취재한 거니까. 네.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무튼 간에 여러모로 그래서 지금 화장실 문화시민연대하고 뭐 동의를 구했다나 그런 식의 해명도 거의 사실이 아닌 거죠 지금. 네. 그 이후에도 나온 해명을 안 내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심지어는 손석희 사장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고. 네. 근데 7월 2일 주말 뉴스는 전진배 앵커가 진행하는 주말 뉴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엄청나게 논란이 일고 있고 이거는 JTBC가 빼박이에요. 네. 이 화장실은 사실은 공공 시설이긴 하지만은 엄연히 따지면 개인 시설이죠. 개인적인 공간이죠. 특히 여성들은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거기는 네. CCTV도 못 들어가는 건데. 완전한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카메라 설치하면 안 되고요. 남자고 여자고 나버리고 화장실에 그런 거 설치하지 마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JTBC가 뭐라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사과해야 돼요. 사과하고 문 앞에 서서 손을 닦았냐 안 닦았냐 물어보든가. 이게 차라리 낫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물론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가. 부끄러우니까 안 닦은 사람이 자기 의견. 자기 의견. 카메라를 안 붙이고. 네. 심지어는 이 리포터를 낸 신진 기자가 한 2개월 전에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보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JTBC가 이런 사고를 사실 저는 JTBC가 이런 사고를 자꾸 치면 안 돼요. 왜냐면 왜 JTBC가 치면 안 돼? 왜냐면은 지금 JTBC가 그 문재인 정부 경유세 인상보도 오보 관련해서 JTBC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알고 보면 JTBC는 정상적으로 한 편이고 다른 방송사들이 훨씬 더 잘못했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왜 JTBC를 그렇게 눈여겨볼까요? JTBC가 그나마 우리가 보는 언론인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제 TV조선, MBC 같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잘못된 언론들은 부족한 언론은 많이 부족한 언론들은 안 보겠다. 이제 그건 언론으로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JTBC가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에버리지라는 거잖아요. 시민들 눈높이에. 그러면은 JTBC는 이런 실수를 더더욱 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실망을 주면은 JTBC가 아무리 보도를 잘해도 시민들이 안 믿는 경우가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높이가 높아졌을 때 더더욱 우리 이제 정상적이라고 그나마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언론들이 더더욱 실력을 갖추고 더더욱 보도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이템 통과된 것 자체가 나 이해가 안 가요. 네. 뭐 데스킹이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보도는 데스킹이 뭐 실수입니다. 이런 사실 변명도 통하지가 않아요. 네, 화장실에 몰카를 그러니까 화장실을 취재했어요라는 것 자체가 한 번은 사실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자들이 사실은 그런 취재 과정에서의 비인권, 반인권적인 아니면 뭐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결과가 더 중요하고 특종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뜻이 너무 중요하니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또 봐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번 일은 뜻도 의미가 없고
모든 게 너무 허접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만났던 많은 그 기자분들을 보면 그 진보냐 보수냐 뭐 성향이 어떠냐 이런 걸 떠나서 방법에 있어서 약간 의학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는 사실 많이 이제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세월호 때 뭐 그 세월호 터지자마자 그 현장에 가가지고 애들 서랍에 있는 책상 그 학교에 가서 단원고에 가서 서랍에 있는 글들 막 그 연습장에 있는 메모 이런 거 다 공책 애들 놓고 갔으니까 그런 거 막 뒤져가지고 약간 슬픔을 자극하는 식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과고 아예 부모님 몰래 어떤 피해자가 있으면 부모님한테 잠깐 들어가서 보겠다 해놓고 들어가서 뭐 일기장을 훔쳐갖고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뭔가 비도덕적인 취재윤리가 그러니까 취재윤리와 그 특종의 위험 그런 뭐 그러니까 좋은 거를 유혹 이런 거를 경계에서 항상 다들 흔들리고 있는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이제 더 이상은 아무리 보도 내용이 좋아도 취재 방식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이렇게 이거는 뭐 내용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기는 손을 닦자는 그 손을 닦자라는 그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손을 닦자는 거 굉장히 좋은 의도인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간에 이거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잖아. 그 감수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올려야 되는 거죠. 기자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그 취재 윤리가 더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기자들은 저 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 보도 준칙 이런 게 멀쩡히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땐 기자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몰라요. 기자들이 더 몰라요. 예. 심지어는 선거 보도 준칙도 보면은 기자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민원인 활동가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기자들에 대한 사실 교육이 필요하다. 맞아요. 예, 그래서 기자들 이제 특히 신입 기자가 되면 그 회사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자사 가이드라인이나 외부 준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맨날 혼만 내고 술만 먹이고 막 이렇게 그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그 문화 있잖아요. 기자 문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와리 같은 거 띄게 하지 말고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더욱 KBS, MBC 이런 경영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태 관련 보도들이 이제 어쨌든 그 사건이 국민의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락이 됐죠. 이 진상 조사가 끝났으니까. 개인의 이탈로. 개인 이탈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 27일부터 그리고 그 결과 발표가 나온 그 바로 다음 날치면 7월 4일까지 보도량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관련 보도들이 어땠는가.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논조는 모두 다 같이 국민의당을 비판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근데 보도량과 지면 배치는 아주 달랐습니다. 일단 관련 보도량이 가장 적은 매체는 어디였을까요? 어렵네. 아무거나 말해봐요. 아무거나? 네. 중앙. 중앙. 저도 중앙. 에이, 다른 거 말하지. 동아. 조선이었습니다. 네. 경향신문이 같은 기간 제일 많이 했는데요. 22건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9건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12건, 중앙도 13건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경향 한겨레 한국보다는 적은 보도를 내놨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일면 보도량인데요. 두 매체는 일면 보도가 아예 없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단 한 번도 일면에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어요. 조동? 저도 조동. 나는 어제 봐서 또 실수할까 봐. 네,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요건 맞췄다. 일단 같은 기간에 한겨레는 6건이 일면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빼고 다 일면 보도를 하나씩 낸 거예요. 근데 동아조선은
일면 보도가 한 건도 없고 그냥 다 전부 사건 보도처럼 뒤로 빼서 처리를 해줬고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도는 하지만 일면에는 못 실었다.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네, 심각합니다. 또 하나 3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게 사실 처음이라고 해요. 이런 메시지를 자체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날 무슨 발언을 하셨냐.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왜냐?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산업안전과 관련한 원청,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현장 작업자와 상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안전 확보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얘기를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런 메시지는 아마도 이제 국토교통부랑 노동부 등이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의지를 보인 거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좀 눈에 띄는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매체가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 개? 네. 세 개면 조중동. 너무 뻔한데? 조중동. 다음. 네. 세계 매체는 어쨌든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네. 자, 3번 문제입니다. 박근혜 변호인단이 박근혜 씨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재판 일정 좀 줄여달라고. 네, 맞습니다. 그거 말했죠. 네. 그거 보도 안 한 매체 또 3개 있습니다. 조중동 둘 다? 땡? 이거는 한경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 느낌으로 가야 돼. 필. 뭐지? 그냥 아무 말이나 해봐요. 3개나 있다고요? 3개 매체가 보도를 안 했어요. 그냥 종이가 없어서 못했나? 지면이 모자라서. 이거는 맞출 수가 없겠다. 경향한겨레가 일단 안 했고요. 중앙일보도 보도를 안 했어. 왜 안 했지? 왜냐면 재미가 없었나? 박근혜 측에서 하는 뭐 건강 아프다 이런 찡찡대는 소리를 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럴 수 있겠다. 네. 이걸 보도한 조선일보의 제목이 뭐냐.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인데요. 주 4회 재판받다 박 전 대통령 쓰러지면 점점점. 대놓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기사였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조선일보는. 대박이다.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네. 네, 마지막 퀴즈인데요. 3일날 또 하나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죠. 전교조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법의 노조 지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한 사람당 3,000번씩 절을 하는 그 3,000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요거를 지면에 보도한 매체 또 3개 있습니다. 잠깐만. 조중동만 보도했다고? 잠깐만 잘 생각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말해요. 어차피 못 맞춰. 한경조. 지면에 보도한 매체는 중앙, 한겨레, 한국이었습니다. 다 들리셨네요. 못 맞추고.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근데 어차피 맞출 수가 없다. 맞추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겨레랑 한국이 보도를 하고 중앙일보는 약간 꼬면서 비판하는 뉘앙스로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 제목이 합법화 약속 지켜라. 대통령 압박한 전교조입니다. 어떤 뉘앙스로 보도를 했을지는 다들 예상이 가시죠? 전교조는 조선일보가 정말 싫어하는데 보도를 안 했네 또. 보기도 싫은가 봐요. 네. 끝?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디어 탈곡기는요, 오늘 너무 얘기가 많아서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순위 좀 올려주세요. 뭐라? 순위 좀 올려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깜빡 말해서.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